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어 새로 시작이네요. 저희 거의 이제 1월 달에 오면은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르시기는 할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오늘 의영역 들어가고 전반적인 간단하게는 OT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강 오신 선생님들 첫날 좀 힘드세요. 예,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OT 먼저 진행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는 오늘 이렇게 이제 OT로 나가는 프린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매해마다 이제 정리 맵이라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 비슷하게 해서 드리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필요한 뭐 이제 화면에서 있던 것 중에 필요하신 것들 그렇게 사용하는 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3개 있어요. 오늘 프린트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은 뭐 수요일, 금요일 직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후쯤에 끝나게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스터디를 끝나고 많이 잡으시긴 해요. 그러니까 4시 정도면 집에 가면은 식사하실 시간이긴 한데 뭐 한 1시간 정도 하고 가셔도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그거 스케줄 한번 맞춰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뒤에가 이제 조금 뒤쪽에 여유가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저희 지금 10시 돼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수업을 이렇게 수업을 하고 11시 반쯤 부근에 이제 점심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가야 조금 덜 붐비세요. 요 근처가 12시 부근이 되면 엄청 기다리셔야 돼서 조금 일찍 점심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1시 반이나 그쯤부터 해서 뒤에 한 2타임 정도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직강 선생님은 진행이 되고 인강 선생님들 그냥 뭐 편하실 대로 쭉 들으시는데 직강 선생님들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그냥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인강 선생님들은 얘가 일주일치를 합치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이거를 다 들으시겠다고 하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도 가능하면은 이틀 나눠서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수업 그 과정은 저희 그대로 교재에 있는 그냥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재료학부터 이제 의복 구성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저희가 요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네. 아마 한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부터 패턴 저희가 이제 영역이 재료학이 있고 뭐 이제 관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복 구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양 의복의 기본적인 제도, 패턴의 변화, 보정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그걸 안 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긴 하거든요. 근데 요 파트가 동영상들이 있어요. 올해 제작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패턴 변화하는 것들을 여기서 현장에서 하려면은 시간이 거의 한 10시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10시간을 그거를 다 실습을 하고 있는 거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이쪽에서 패턴을 해보신 분이 있고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금방 보시면은 시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금방 이해가 되셔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드실 필요가 없는데, 안 해보신 분들 혹은 이제 전공이 저희가 이제 사대가 아니라 다른 뭐 전공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공부를 하셨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들여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들여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쯤에 열어드릴 테니까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찍고 오리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양의복 쪽으로 내용 들어갈 때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건 아닌데 경험을 해본 것하고 안 해본 것의 차이가 좀 큰 편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좀 있어요. 사전에 조금 보셔야 할 영상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복까지 해서 1월 달에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큰 영역 하나씩을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하시는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게 의하고 또 다음 달에 들어간 식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대신 이제 복습할 기회는 좀 많으시니까 요 파트가 좀 약하신 분들은 미리 좀 잘 정리하시고 좀 이렇게 회독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것들을 그 회독수를 좀 늘려주실 수 있으면 좋으세요. 그래서 일정은 뭐 이렇게 점심시간 뭐 점심을 저희가 여기다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2시 반이 아니라 네, 11시 반쯤에 식사를 해서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뭐 질문은 선생님들은 중간중간에 저한테 해 주시면 되고 수업하다가도 혹시 이상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그건 큰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카페에 이제 가입하시면은 카페 게시판에 이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를 가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 스터디는 사실은 2차가 제일 핵이 되긴 하죠. 그래서 2차를 위해서 뭐 1차 스터디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스터디원들이 1차 멤버들 안에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친목이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성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1차용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만 성향이 다르긴 한데 같이 공부하는 게 효율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시간을 쓰고 나 혼자 확인하는 게 능률적인 분들이 있고 저 사람 입을 빌어서 한번 듣고 저 사람한테 한번 설명하고 내가 들었던 게 오개념인지를 재확인하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는 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해서 같이 공부하는 유대감도 있고 확인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요 안에서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공서 혹은 아니면은 이제 그 복습형이든 간에 뭐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어떤 전공서를 하든 아니면은 뭐 지금 있는 학원 교재를 복습을 하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복습형으로 먼저 보통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진도 나갔으니까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합격 설명회 같은 거 미리 들으셨을 수도 있긴 한데 반드시 그 합격 수기들을 미리 꼭 읽으셔서 각자의 그 스터디 내지는 공부 방법을 빨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백지 쓰기도 하고 뭐 쪽지도 하고 마인드 맵도 하고 뭐 온라인상에는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매체를 쓰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스터디 하실 때 이제 그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안 하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모닝콜 스터디를 하시기도 하고 뭐 시간 인증 스터디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맞는 건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이걸 몇 개를 시도해 보셔서 잘 맞는 걸 빨리 잡으신 다음에 이걸 익숙하게 루틴화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실 때 이 복습 방안인데 이 방안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 뭐 백지를 쓸지 뭐 키워드를 뽑아서 할지 뭐 마인드 매핑을 할지 그냥 뭐 이런 방법들이 그 스터디 멤버들 안에서 결정이 나야 하는데 이걸 가르쳐줘 이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선생님이 찾아보셔서 이렇게 했댔는데 효과가 좋대네 그럼 내가 해볼까? 이렇게 몇 개 시도를 하시면서 정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있진 않아요. 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지부터 여기까지 뭐 중요한 거 설명해 보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써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스터디 시간은 1시간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길면 힘드시니까 그 정도 내로 하시면 좋고 또 그걸 할 때 이제 1시간 내로 끝나려면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한 3명에서 4명 많아야 5명 그렇게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수업 끝나고 하시거나 일찍 오시면 여기 이제 오전에 오셔서 미리 하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복습형이 아니라 이제 전공서를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파트면은 뭐 피복재료학 책 중에 한 권 정도 보통 이제 김성희 교수님 책을 전통적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꼭 써야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학부 때 쓰시는 책들이 공통 교재가 있으면 그걸 한번 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전공서를 보는 거는 그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그 분야가 좀 특히 약할 때 하는 경우거든요. 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기초를 중심으로 여러 영역들을 압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복 재료학도 압축해 놓고 관리도 압축하고 뭐 구성도 다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성 압축하기 전에 원래 그 전공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전공서를 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지금 초수이신 분들은 권해드리진 않고,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월에 을을 다 나간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2월에 식 나갈 때 이 학원 교재를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말고 우리 조금 더 깊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재료학책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 내용이 제일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피복 재료학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같이 이제 분할을 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심화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읍파트를 최소 한 번 이상은 보신 분들에게 이제 스터디 하실 때 권해드려요. 똑같이 이제 정리해오고 서로 얘기해보고, 요런 건 좀 한 번 정도 1회독을 하시면 요런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가 조금 보여요. 그럼 중요한 것들 체크해놓고 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대신 요건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왜냐면 학원 교재 이미 정리된 거니까 서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전공서 스터디는 그 서로 간에 이제 가능하면은 공부만 해오는 게 아니라 좀 그 남는 자료가 있으면 좋거든요. 뭐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하긴 한데, 뭐 그것도 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그 파일화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한 그 후반에 가서 정리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줄만 그어 놓고 있게 되면 그때그때 찾아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정리 틀을 공유해서 해주시면은 괜찮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사실은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초수 선생님들이실 것 같아서 초수 선생님 지금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회독을 하고 한 번 더 할 때 이제 부가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회독이나 2회독을 끝내놓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는 뭐 2월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복습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공부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약간 매너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지금처럼 전공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거든요. 또 조금 더 빠르신 선생님들은 문제화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 방법을 조금씩 바꿔놔야만 이제 내용들이 조금 더 깊어지거나 잘 구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전공서 스터디고, 요거는 어느 정도는 그 해당 내용을 알고 나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하실 분들은 이런 방식을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향, 뭐 합격자 발표가 이제 뭐 일단 1차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래서 작년도 성적이 나와. 작년도 이제 그 선발 성적이 1차가 나온 상태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치만 그냥 1차만 1차만 가지고 왔고요. 뭐 인원은 조금씩 줄고는 있기는 해요. 지금 뭐 23년도에 한 147, 뭐 지금 이제 장애인 쪽 선발 인원까지 하면 조금 달라지긴 한데 조금씩 줄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하향세로 가는 거는, 물론 내년에 대선이 있으면 또 어떻게 대선이 빨리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언제 선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달 반짝해 높아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게 초등이 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고, 그래도 저는 100대를 유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언제나 그 이제 바라는 바이기만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3년, 24년도에는 시험 문제가 갑자기 쉬워졌어요. 갑자기 쉬워졌어요. 안 그러다가 보통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다가 한 해 정도 한 번 쉬워지고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두 해가 갑자기 쉬워지는 바람에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어나 이런 데 커트라인 점수가 70이 넘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했더니 웬걸 올해 이제 확 점수가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 100점 만점이 한 69, 뭐 68 가고, 작년에 이제 63. 그걸 보면서 서울은 대단하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저걸 저게 안 떨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은 10명인데 64점 나와가지고 저것이 무엇인가 막 하긴 했는데, 이게 커트라인 점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시는 그 커트 점수가 정말 높으신 분이 들어가면 그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보더라도 한 5점 정도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울산이 1차 커트가 54점이에요. 서울하고 거의 20점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네, 울산이 유독 낮다가 아니라 54점까지 나올 정도로 전공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학도 뭐 좀 교육학은 그러니까 2년 동안 좀 다들 좀 이상하다고도 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육학도 조금 점수를 잘 관리를 해주시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올해 교육학 점수를 한 14점, 15점 빼면 네, 울산은 커트에 붙으신 분이 40점이에요. 저희 80점 만점에 절반인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네, 시험 문제에서 절반 맞고 붙으시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절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긴 했거든요. 공부를 하시면. 근데 이게 시험 현장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그냥 원래 선생님들 저희 시험 보고 나면 그 2년 동안은 딱히 그렇게 불만이 없었어요. 이상한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난리가 나시다. 이런 거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게 모든 전공이 다 그래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저희 마음같이 절대 안 와요. 절대 저희도 그 마음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시험 문제 저희는 다 교육 평가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교육 평가를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 문항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없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약간은 억울할 것 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게 이제 늘 있는데 좀 심할 때와 안 심할 때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다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로 갔고, 뭐 서울 경기권으로 혹시 가고 싶으시면은 점수대가 네, 차이가 확실히 이제 이런 때보다 높기는 하죠. 그래서 절반 정도 맞으면 붙나요? 아니에요. 서울 경기권으로 가고 싶으시면 그 의외의 문제들은 다 틀린다고 치고 해야 할 것들은 다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였나요? 네, 화면이 선생님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공이 이제 80점이잖아요. 80점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갖춰야 할 것도 조금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20점씩 나누어요. 20점씩 나누어서 한 20점 정도 되는 구간은 정말 기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예요. 심지어 단어도 똑같고. 웬만큼 문맥만 다르지 거의 나왔던 거 또 나와요. 저희 소비자 정보 쪽에서도 똑같이 또 나왔어요. 근데 틀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가정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최소한 기출 문제들은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 기출 문제 풀었으면 맞을 점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임용고시 봤는데 기본 점수가 20점도 안 나왔다, 이런 공부를 아예 안 한 것이고 그냥 투어를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임용고시는 이런 거구나라고 투어를 갔다 오신 거지, 저것도 못 맞으면은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기출 문제들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점 정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기출 알파 정도 내지는 이제 전공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공의 기본이 되는 것들, 뭐 읍파트에서 이제 레이온의 신 소재로 나온 게 리오셀이야, 뭐 이런 걸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전공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전공 공부를 그래도 전공서를 한 번 정도 읽었으면은 들어봄직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또 아니면 기출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하는 형태의 문제, 요렇게만 해도 40이에요. 사실은. 네. 물론 요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이 요거 훨씬 더 많이 나오거나 기본적인 사항으로 훨씬 조금 더 배점을 높게 하면 이제 24나 23년 선발처럼 요 아래 점수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낮추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20에 해당하는 점수는 요거 필요 없겠구나.
전공을 충분히 심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 기출된 적은 없어. 근데 조금 더 깊게 제대로 공부해야만 맞을 수 있는 점수들. 이게 문항 하나로 나오기보다는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리오셀을 하겠지만 리오셀과 관련된 특성들이 4점짜리 문제예요. 서술형이 4점, 2점 이렇게 있잖아요. 3점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리오셀에 대한 기본적인 친환경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거의 다 모의고사 때 안 틀릴 정도까지 나오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방지법, 요 추가 1점. 요게 이제 리오셀을 공부를 했는데 조금 더 깊게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런 점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확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심화는 사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실 때 맞을 수 있는 그럼 60 가까이까지도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수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보통 이 점수대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공서를 아주 깊고 체계적으로 오래 보신 분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거나, 그러니까 재학 때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진짜 공부를 엄청 뭐 1, 2년 더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이 정말 모르겠다 점수예요. 요거 지우고 나면은 80 중에 의외의 것들이에요. 예측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문제 중에 엄청 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파트에 이제 메타패션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니 메타패션은 알아. 근데 그거를 왜 교육과정에 있는 걸로 쓰라고 하느냐. 답지가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것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라고. 교육과정에 있는 문서를 외워야 되잖아요. 아니 메타패션이 그것만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물론 채점은 그거 아니어도 채점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점수대를 보니까 그거 아니어도 채점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출제 근거를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거 그대로 외워서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 교육과정 문서를 만든 사람이 아닌 한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못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할 수도 없지만 공부해도 암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런 문제들이 또 구역이 있어요. 이제 저 문제 구역이 많이 나오면 이제 그해 이제 욕을 엄청 이제 출제진에 대한 욕이 엄청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 가까이 될지 아니면 한 15나 한 10 정도로 줄어들지에 따라서 이 커트라인은 많이 움직이는데 저 문제는 건들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예측이 안 돼요. 누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만큼을 떼어다가 쓰라고 나올지 누가 알겠냐고. 알아도 못 외우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막 저 관련해서 막 이렇게 봐야 할 것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과정 문서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좀 쌓아야 할 거는 얘 둘이에요. 얘 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40점. 근데 이게 저희가 모의고사 보면 얘가 안 나와요. 선생님들이. 이게 쉽든 어렵든. 작년까지는 좀 쉽게 내서 그래도 한 38 근거에 모의고사 볼 당시에 또 이제 나오신 분이 있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합격이 어렵죠. 40이잖아요. 네.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저렇게 이제 40 정도 거기도 뭐 교육학 점수가 확 뭐 17, 18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게 커트라인 원하는 지역의 커트라인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만은 충분치는 않아요. 근데 얘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 얘를 갖다 놓고 요 전공 심화된 문제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그래도 뭐 4점이든 8점이든 두세 문제 정도 더 맞추어서 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하는 지역의 커트라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심화 문제를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별로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식을 잘해. 나는 가족 영역이 뭐 전공이야 그러면 각 영역별로 이 심화 문제가 하나씩들이 있어요. 보통 2점에서 많으면 4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맞춰주면 되지 20을 다 맞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안 돼서 원하는 지역에 못 들어가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대부분은 여기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출도 안 되고 기출에다가 조금만 더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들조차도 안 돼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외워야 할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다 기본 40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론 과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막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는 그거는 사실은
아마 선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조리는 되게 잘해. 그럼 뭐 조리 전공서 깊게 보면서 공부하면 조리 파트에서 문제가 어려운 거 나왔을 때 그거 맞출 수 있고 당연히 다른 분들 못 맞춰요. 그러니까 편차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겟팅을 조금 해주시면 가능하거든요. 전체 다 아니더라도. 그래서 초수인 선생님들은 얘를 먼저 해주세요. 얘가 단단하면 얘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으면 심화를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저게 안 되어 있으면 심화는 어렵고 기본 사항들은 잡다하게 많아요. 기출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 막 기본적인 것들을 외우고 까먹고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머리에 꼭꼭 좀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대가 확 떨어졌지만 네, 원하는 지역에는 뭐 다 이렇게 뭐 60점대까지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교육학을 빼고 나면 그래도 50 근처에는 그러니까 40에다가 심화 점수 올려서 50까지는 가야 그래도 1차 커트라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들어가는 파트 작년에는 의가 너무 문항수가 적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3개 영역이 되고 문항수는 한 4개? 4개 정도 돼. 한 15점 내외 정도가 되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가공이나 섬유가 제일 자주 나와요. 가공이나 섬유가. 왜냐면은 그 가공의 목적이 섬유의 특성을 바꾸기 위한 가공이거든요. 그래서 피복 재료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뭐 면섬유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단점을 이렇게 보완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복 재료학은 그냥 통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탁이라든가 뭐 이제 환경 관련 부분에서 세탁은 최근에는 거의 이제 안 나오고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의복의 선택이라든가 약간 조금 특이한 문항들이 최근에 여기서 간혹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매번 나오는 영역이 아니어서 조금 애매하실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 요거는 저희 그 경향을 볼 수 있는 거는 그 OT 프린트 중에 2페이지 가시면은 기출경향해서 그냥 키워드만 쭉 뽑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 2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뭐 작년에 뭐 섬유에서 레이온만 그냥 4점 퉁 이렇게 출제가 됐고 24년도에서는 둘 다 이제 그 가공 쪽 감호변색하고 재기반사 가공하고 그다음에 23년도도 보시면 기모 가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공이나 섬유 소재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있는 관리 및 선택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작년에는 아예 그쪽이 안 나왔고 24년도에는 3D 착장이라는 게 네,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실제 그 시기에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아닌 사람은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복불복인 문제가 있고 뭐 23년도에는 업사이클링해서 소비 차원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죠.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복 구성이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한복, 서양 의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하고 주어 같이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요소하고 원리 아시면 되고 한복하고 서양 의복 중에선 단연코 서양 의복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줄었어요. 다 이제 교육론 쪽으로 문항이 가면서 안 나온 거 정말 그 프린트 2페이지 보시면 서양 의복 구성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작년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던 거고 한복은 요즘에는 뭐 전통 한복 중에 이제 조선시대 복식을 중심으로 해서 명칭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방색 나오고 23년도에 또 오방장 두루마기. 그러니까 오방장 두루마기를 했으면 오방색을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색동저고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에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걸 조금만 확장을 하면 그 주변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고 나오면은 굉장히 아까운 문제죠. 이런 것들은 공부 좀 하시면 안 틀리시거든요. 이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서양 의복은 뭐 복식사도 나오고 뭐 원형도 나오고 뭐 보정도 나오고 하여튼간 기출 문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저 재료 쪽에서 거의 하나 나오고 여기 이제 구성 쪽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 2문제 정도는 다른 데서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공서를 보시면 재료학이 조금 만약에 보시고 싶으시면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복 쪽에서 패턴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들여서 조금, 이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내가 알아야 뭘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자, 이렇게 보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복 구성 쪽은 패턴 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재료 쪽은 섬유하고 이제 가공 쪽을 중심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써요. 저희 김선영 교수님 거 그냥 쓰긴 하는데, 어떤 피복 재료학 책이든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거의 뭐 이제 섬유, 가공, 뭐 염색, 뭐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릴 뿐이지, 학부 때 다른 거 쓰셨으면 그거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뭐 이제 의류 관리 쪽에서는 이제 세의류 관리라든가 세제 세탁 과학이 있는데, 다행히 요즘에 여기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 책들은 어렵지만, 책은 어려운데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슬금슬금 빼고 싶긴 하지만 좀 많이 안 나오면 한 번씩 나와요. 지금 세탁 쪽이 진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안 나왔어요. 예, 뭐 해봤자 뭐 보관 이런 정도만 나와서 많이 안 나오면은 한 번 정도 이제 문제가 나오겠다 싶어서 한 번씩 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전공서까지 보내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 교재 내용이 어려우시면 참고해서 보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서 쪽이긴 한데, 일단은 PDF로 나와서 있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멤버들끼리 빨리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교과서 정리를. 네. 근데 저희는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3월에 고등학생 배부가 되면은 시중에 이제 풀리거든요. PDF 파일이 아닌 형태 그냥 종이로 풀리니까, 저희는 만약에 PDF 파일로 다 구해지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때 가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기가 1, 2하고 고등학교 거 이렇게 해서 한 3권 정도 해서 한 10분, 뭐 많으면 한 12분 한 번에 모아가지고 교과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좀 교과서를 좀 미리 보고 정리를 아예 그 방학 때라서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PDF 파일 있으신 분들 구해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뭐 교과서 정리는 저희는 직강 선생님들은 3월쯤에 가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정교과서 협회에 들어갔는데, 뭐 2월 달까지 이제 애들 배포를 해야 돼서 이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페 가입은 이따가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받아서 제가 다 보내드릴 거고, 그냥 비공개로 하는 실명 카페예요. 선생님들 이름 올리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직강 선생님들은 초대장을 보내드려야 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학원에다가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이제 학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은 저희가 직강 선생님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색깔이 안 보인다. 저는 그 가입한 분하고 별명하고 확인을 대조를 해서 수강생으로 등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뭐 26년 합격 이렇게 쓰시면은 등업이 안 돼요. 네, 이름하고 그 조건하고 이제 실제 가입자하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OT를 마치고, 재료학으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끝나고 질문 주세요. 자, 저희 프린트 중에 요거는 이렇게 그 정리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교재의 압축판이에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던 타이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박스 있어봤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고 나서 이제 교재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공란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찾아보는 정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문제풀이나 이론 정리할 때는 여기가 이러이러한 주요 키가 있었지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이제 활용하시는 그냥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재료학 들어갈게요. 재료학 쪽에 이제 뭐 섬유, 뭐 실, 옷감, 그다음에 가공, 신소재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통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섬유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하고 식파트 하면 잘 따라오신 분하고 아닌 분들이 갈려요. 이게 화학도 있고 약간 생리학도 있고 그래서 용어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업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입문 과정을 조금 한 번 더 들어보셔도 괜찮긴 한데 용어 자체가 좀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개인적으로 전공서하고 학원 교재를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걸로 이제 2배를 보는 거죠. 2배를 봐서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연성이라는 게 내연성이라는 게 저희 그냥 내연성 하는데 내연이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연의 개념 자체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조금 보충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진도가 안 나와요. 시간만 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복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섬유의 특성 중에는 이제 개별 섬유로 들어가는, 뭐 식물성 섬유의 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공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섬유의 그 특성들을 성능, 뭐 특성, 뭐 성질 아무 상관없는데 이걸 위주로 하는 챕터가 보통은 이제 김선희 교수님 책을 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뭐 탄수화물은 열량을 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 있죠. 그런 속성들을 이제 섬유에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건데 19년도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아직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로 좀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내연성, 섬유의 탄성 회복성, 내약품성, 흡습성 이런 걸로. 이걸 흡수성 갖다 놓고 모든 섬유를 보는 거예요. 네. 뭐 약모를 갖다 놓고 모든 성질을 보는 방식도 있는데 성능을 갖다 놓고 모든 섬유를 보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문제 유형. 왜냐하면 들어가시는 분이 이런 걸 좋아하면 몇 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몇 년 하세요. 그래서 몇 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몇 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16, 17, 18, 18, 19년 정도까지 한 4년 정도가 쭈르륵 성능이 나왔었어요. 섬유에서 성능 중심으로 이제 섬유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가공 중심으로 또 문제가 바뀌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거를 경향성을 보고 이번엔 성능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어요. 다 보시는 게 맞아요. 공부는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부했던 예를 들어서 뭐 탄성 회복성을 공부했는데 이게 가공에서 쓰인다거나 세탁에서 쓰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때가 있어요. 응용의 영역이 이렇게 겹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개별 섬유에서는 뭐 면의 준공이라든가 면의 뭐 가공, 축면 가공, 뭐 구김 방지 가공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요건 그때 키워드 표를 한번 보시면 또 나와요. 그다음에 동물성 섬유에서는 거의 다 약모예요. 옛날 거죠. 06년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모의 성질이라든가 용도. 그래서 뭐 혼방 섬유라든가 축용 방지 가공도 다 옛날 문제들이긴 해요. 옛날 문제들이긴 한데 나와요. 이게 1점짜리 조그맣게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키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게 재생섬유에서 처음으로 이제 리오셀이 나왔어요. 그렇게 리오셀을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저희가 리오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소재고 친환경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나온다 했는데 작년에 이제 4점짜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와 좋아라 하고 이제 푸시긴 했는데 다 맞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언제나. 그래서 개별 섬유는 오랜만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 합성 섬유에서는 뭐 이제 나일론, 뭐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내 약품성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뒤에가 숫자가 많이 붙질 않죠.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내용들 다루다 보니까 뭐 내 약품성인데 면도 들어가고 약모도 들어가지만 그걸 다 카운팅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키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방식들을 좀 익숙하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뭐 저희 뭐 원자, 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문 과정에 있던 거여서 요거는 나중에 더 필요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화학을 왜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답지에 쓰진 않는데 선생님들이 문장을 읽으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섬유 쪽은 약간 화학 쪽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8페이지. 8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섬유 분류 이렇게 이제 같이 드렸고 섬유 분류의 KS 규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KS 규격을 안 보셔도 되고 모든 전공서에 있는 다양한 규격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천연 섬유하고 인조 섬유로 들어가 있고 천연 섬유는 이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나뉘고 그다음에 인조 섬유에는 재생하고 합성 섬유하고 이제 무기질 섬유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분류는 전공서마다 다 달라요. 규격, 저희 KS 규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고 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 내부 구조가 이제 9페이지에 있고 여기는 잘 출제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안에 그 겉보기로 있는 뭐 길이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조 같은 것들 좀 그 현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보는 거죠. 그래서 9페이지에 이제 그 것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딱 그냥 겉보기 봤을 때 한 내용하고 10페이지에 있는 미시적 구조라고 하는 건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저희는 이거는 수소결합 때문에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2개 정도를 볼게요. 그래서 일단 9페이지에서 이제 말은 것이긴 한데 얼마나 굵고 얼마나 얇으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굵기하고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섬유죠. 네, 섬유에서 쓰지만 실제는 이게 옷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일단 섬유가 있고 섬유만으로는 옷을 못 만들고 얘를 갖다 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섬유에서 실이 가고 실을 짜서 편성을 하는 간에 옷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옷감이 나오기 전에 가장 기본 단위인 섬유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섬유에서의 이제 그 종류가 길이에 따른 종류가 스테이플 섬유하고 필라멘트 섬유하고 두 가지가 있죠. 뭐 예전에는 장섬유, 단섬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냥 한자어 갖다가. 근데 지금은 그냥 스테이플 영어로 그냥 쓰고 있어요. 짧은 섬유들을 스테이플 섬유, 긴 섬유들을 필라멘트 섬유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 머리카락은 필라멘트고 지금 그 겨울이어서 니트 있거든요. 이렇게 니트 조금씩 뜯어내시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실 말고 이렇게 부풀이 나와요. 걔가 이제 스테이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스테이플 섬유는 몇 개 없어요. 면, 그 다음에 뭐 양모, 이런 정도, 뭐 이제 이런 정도가 이제 스테이플 섬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라멘트 길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냥 기본이에요. 네, 문제는 안 나오는데 기본이에요. 섬유의 종류를 길이에 따라 분류하세요. 그러면 스테이플 섬유하고 필라멘트 섬유. 문제 드리면 틀려요. 기본이라서 안 해요. 안 하시고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몰라요. 이런 경우도 저 종종 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필라멘트 섬유는 선생님들 머리카락이 똑같기 때문에 매끈해요. 그냥 별 딱히 특징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매끈한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스테이플 섬유는 굉장히 짧다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길게 늘리려면은 섬유하고 섬유를 붙여야 돼요. 그 풀로 붙이는 건 아니고 보통은 꼬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칠 수 있게 꼭 방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섬유 간에 얽힐 수 있는 표면 혹은 측면의 특성이 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이름이 좀 달라요. 자, 면은 꼬임이라고 합니다. 꼬임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양모의 건축하고 헷갈려 하세요. 양모는 건축이라고 부르고 크림프라고 부르고 면은 꼬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섬유는 선생님들은 마섬유를 본 적이 선생님들조차도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마디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방적, 그러니까 섬유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해져요. 그래서 그 측면 특성에 섬유의 광택을 감소시키며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섬유의 단면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섬유의 단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이해를 하려면 어려워요. 이해를 하려면 어려운 것 뿐이에요. 대부분의 저희도 그렇지만 거의 합성 섬유거든요. 나일론 아니면 폴리에스테르가 제일 많이 쓰여요.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원사를 만져보실 기회가 있으면 만져보시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실을 만드는 과정을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뭐 방적 공정, 뭐 방사 공정 뭐 이렇게 치시면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국수예요. 국수 가다 뽑듯이 그냥 그 구멍에서 쭉 그 섬유 액을 뽑아다가 붙이면 되는데 구멍이 보통은 동그라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나와요. 동그란 형태로 나와요. 지금 9페이지 같이 있죠.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광택량이 아주 많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이렇게 그 관련 그림 자료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프린트의 2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2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수업 자료에서 프린트 2페이지에 왼편에 빛 이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떤 그 에너지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속성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빛과 색, 그 다음에 반사, 굴절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빛이 비춰지면 저희는 보통 환하다, 어둡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지만 환하고 어두운 것도 있지만 번쩍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다 있는 것처럼 색깔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빛과 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빛이 있으면 색이 보여요. 깜깜하면 아예 색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이제 그 보이는 그 해당하는 그 반사, 그 표면에 반사가 되거나 표면에 흡수가 되면서 빛이 색이 보이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에 이렇게 표면이든 뭐 이런 물체에다가 빛을 쏘든 뭐 소리를 쏘든 또 뭘 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속성은 세 가지예요, 그냥. 지금처럼 튕겨내는 거.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반사가 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 이제 광택 혹은 색 이런 걸로 보여요. 혹은 이게 만약에 음파였으면 소리 땡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반사가 되는 것들 들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모두 반사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일부는 요 물체 안으로 흡수가 돼요. 그 해당하는 물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빛도 들어가고 소리도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저희 이렇게 카페 같은데 공탕 떨어지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에너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 파장을 다 재료가 흡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투과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면은 속에 있는 게 보이고 이게 소리면은 뚫고 들어가면 밖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어떤 표면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거나 흡수되거나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이런 속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반사와 굴절하면서 이제 어떻게 반사율이 되는지에 따른 속성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린트 2페이지엔 외우라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아 그렇구나. 에너지파가 그런 속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섬유에서 선생님이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 광택이 많은데 왜 비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택이 많다는 얘기는 반사가 되니까 광택이 많아 보이는 건데 왜 투명해 보여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다 반사되는 건 아니다.
다 반사되면 거울이겠죠. 그렇죠? 100%가 되면은. 그래서 섬유는 이게 빽빽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조합이 된 거라서 에너지가 안으로 투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택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반사량이 많은 것들이 광택이 많아 보이는 속성을 갖기는 한다. 그리고 이게 반사가 많이 되려면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보다 매끈한 게 훨씬 더 반사가 많이 되겠죠. 자, 나중에 이제 조명할 때 보시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보는 쪽에서 반사량이 많으면 광택이 많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뒤에서 반사를 많이 해봤자 내 눈이 뒤에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와야 돼. 내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반사량이 많아야만 광택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 이걸 보통 나중에 난반사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반사량은 많은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많이 들어오면 광택이 많아 보이지만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면 광택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사량은 똑같은데 우리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난반사예요. 그래서 난반사일 때는 광택이 양이 적다가 아니라 적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인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광택 양은 단면하고 표면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표면은 당연히 매끈할수록 광택량이 많고 울퉁불퉁할수록 광택량이 적어져요. 그러면 광택이 많은 게 좋으냐, 뭐 적은 게 좋으냐는 취향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상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취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면의 경우에는 원형일수록 요거는 그냥 실험 결과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원형에서 이제 원형이 아닌 쪽으로 많이 갈수록 광택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합성 섬유는 보통은 다 원형이기 때문에 단면이 원형이고 단면도 원형이고 측면도 매끈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천연 섬유에 비해서는 광택이 보통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면과 단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많은 광이 있는 소재를 얻기 힘들었는데 합성섬유가 나오면서 굉장히 광택이 좋은 소재들을 우아하고 좀 좋은 소재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아하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번쩍여요. 그리고 약간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서 나온 게 이 녀석이에요. 삼각단면. 혹은 이 녀석이에요. 난반사. 이게 취향의 차이예요. 다 광택이 많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합성섬유를 만들어서 생산량도 많고 값도 싸고 광택도 좋고 튼튼하고 다 좋은데 조금 좀 고급스럽지가 않아. 좀 우아하고 부드럽고 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찾은 녀석이 이제 섬유의 여왕은 견이기 때문에 견처럼 모방을 한 게 바로 삼각단면이에요. 단면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합성섬유는 단면을 바꿀 수 있어요. 천연섬유는 못 바꿔요. 천연섬유 못 바꾸고요. 합성섬유는 바꿀 수 있어요. 동그란 거 말고 세모난 방사구에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단면을 만드는 가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삼각단면 말고 그냥 원형인 단면인 상태에서도 조금 광택량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표면을 이렇게 이제 요철을 만드는 울퉁불퉁하게 패이게 만드는 가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나중에 알칼리 감량 가공이라는 게 폴리에스테르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견을 따라가고 싶어요. 견 정도가 조금 우아하다라고 이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거죠. 근데 그 취향 차이긴 해요.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기도 했던 걸 다 나오긴 했는데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9페이지에 이제 4번의 섬유 단면에서 기억의 단면에 다른 특성을 보게 되면은 원형에 가까울수록 이 부드럽다도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 촉감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광택은 많은데 그 줄에 피복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출제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 피복성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손 맨 살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피부. 여기다 뭘 덮으면 피복. 피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까만 옷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뽁뽁이를 입으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피복을 했는데 피복을 하면 원래 소개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건으로 무언가를 가리는 형태를 피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피복성이 나쁘다는 거는 분명히 덮었는데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옷을 입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속이 보이는 상태를 피복성이 나쁘다. 즉 투과가 많이 되는 거예요. 빛이 이게 투과가 돼서 속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원형 단면일 때 조금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 단점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피복성이란 단어를 어려워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광택이 많은데 왜 피복성도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의 속성이 반사만 있는 건 아니라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 측면, 광택,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삼각단면과 알칼리 감량 이렇게 뭔가 하나 큰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 덩어리 전체를 나중에 그냥 기억을 하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있는 게 필링인데, 요것도 뭐 한 2번 정도 내용이 나왔던 건데, 필링은 요즘 옷에 엄청 많긴 하거든요. 보풀. 이렇게 좀 조그만하게 좁쌀처럼 올라온 보풀들이 있죠, 옷에. 그거를 이제 필링이라고 하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소재 어차피 그 의복의 성능 쪽에서 저도 지금 제가 새 교재여서 페이지를 안 적어놨어요. 68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68페이지를 쭉 교재를 넘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필링은 실에서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옷감에서 생기는 거죠. 옷감에서 저희 제가 할 때마다 섬유예요, 실이에요, 옷감이에요. 그 지점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 지점을 헷갈리면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섬유에 생긴 특성이 아니라 옷감을 만들어야만 생긴 특성이에요. 그래서 옷감의 특성 중에 들어가는데 6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필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이나 섬유 가닥이 나와서 표면에 이렇게 몽글몽글 맺히는 현상을 필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원인이 많아요. 원인이 많은데 그 원인 중에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바로 9페이지에 있는 원형 단면이에요. 단면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면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근데 천연 섬유는 제가 단면을 못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연 섬유 같다 한 게 아니라 합성 섬유 같다 데이터를 한 거예요. 실험 데이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해서 이제 이 원형을 뭐 완전 원형이었다, 뭐 타원형이었다, 뭐 찌그러뜨렸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봤더니 원형에 가까울수록 똑같은 상황일 때 필링이 더 잘 생긴다. 원인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왜 그런데요?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려면 뭐 마찰 계수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합성 섬유를 원형 단면에 가깝게 하면은 필링이 잘 생기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옷들을 저렴하게 이렇게 뭐 사다 보면은 똑같은 나일론인데 정말 보풀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보풀 제거기 한번 해도 다시 한 2, 3일은 또 생겨요. 그래, 네가 완전 원형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직업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거예요. 이 필링이 생기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섬유에선 일단 단면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요거, 그리고 또 이제 하나씩 계속 가져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섬유 단면이 지금 보시면은 천연 섬유는 면을 전형적으로 요거 보시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견은 맨날 이렇게 삼각형 이런 걸로 보시게 되고, 그림은 엄청 보시게 될 거예요. 교과서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요거는 만대 이제 식물이니까 이렇게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관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삼각 단면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미시적 구조는 그냥 여기서는 일단 수소결합만 선생님들은 수소결합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소결합이 뭐예요?부터 나와야 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여기 드리긴 했는데, 수소와 산소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H가 수소고 O가 산소인 거여서 화학은 안 했어요 이러실 수 있지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물, 수소결합 이런 것들 찾아보셔서 그냥 고등학교 화학에 있는 걸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H2O가 되고, 그쵸? 물은 H2O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2분자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화학 분자를 보는 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식파트 들어가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너무 화학 쪽이나 또 생명과학 쪽에 너무 베이스가 없으면 꼭 고등학교에 있는 생명과학 원과 그다음에 화학 원을 얼추라도 교과서라도, 근데 교과서 보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EBS 수능 뭐 이렇게 강좌 중 기본 강의라도 슉 듣고 오시면 좋긴 해요. 네. 저게 뭔 말인지를 수소 결합인 게 도대체 뭐예요? 그거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기반이 돼야만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H2O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요 수소라는 녀석이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산소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어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페이지에 가면 미시적 구조가 있고 처음에 있는 거는 섬유를 구성하는 원래 아주 기본 단위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분자 혹은 원자들로 구성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식파트 가면은 저희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포도당으로 뭐 구성이 되고 기본이, 단백질은 뭐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쪽에 아주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물 분자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붙어야지만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녀석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화학적인 결합이라 그래서 뭐 이온이 붙기도 하고 뭐 전자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하실 수 있지만 화학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요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옆에서 가까이 있게 되면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관을 보기에 이렇게 실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늘어나기도 하다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 일정 힘을 가하면 뚝 끊어지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기 전까지는 요 안에 있는 분자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결합 중에 하나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분자 간 인력,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인데, 분자 간 인력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저희는. 그 중에 이제 섬유에서는 수소 결합이 가장 기본이에요. 섬유에 있는 모든 분자들은 수소 결합이 기본으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아주 많으면 힘이 많아요. 섬유가 튼튼해져요. 얘가 적으면 섬유가 약해지고 금방 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섬유들은 다 수소 결합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소 결합 별거 아니고 이렇게 수소를 매개로 이렇게 물 분자 2개 이렇게 붙어 있죠. 요게 이제 선생님들 그림에 지금 10페이지 아래에 있는데, 요거는 셀룰로스라고 해서 저희 면섬유나 마섬유를 구성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산소 2개를 붙이는 거고, 요거는 그 선생님들 옆에 있는 거는 나일론이네요. 나일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간에 수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들이.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 2개의 분자 사슬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마치 단추 연결하듯이 이렇게 수소 분자들이 보일 거예요. 수소 그 원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서 표시하시면은 옆에 분자하고 탁 붙이기 위해서 단추 붙이듯이 중간에 수소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게 많으면 옆으로 굉장히 많은, 혹은 이렇게 360도 굉장히 많은 양의 분자들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경에 들어가는 이 분자의 개수가 어떤 경우에 10,000개, 어떤 경우 100개. 10,000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훨씬 더 튼튼하겠죠. 근데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수소 결합은 말은 이제 개념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섬유의 강도, 뒤에 강도 개념 나올 거예요. 아주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인 녀석인데, 근데 왜 나왔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또 다른 녀석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 수소 결합인 녀석이 참으로 웃기게 뭐 여기 나선 구조도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요 분자 사슬 사이에 이렇게 수소가 매개가 되거든요. 이것도 선생님들 그림 지금 10페이지에 같이 있죠. 근데 튼튼하면 좋은데 선생님들 가끔 단추 이렇게 삐뚤어가고 때 있죠. 이게
똑같이 해야 처음부터 맨 1번, 2번, 3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1번, 3번 이렇게 어긋날 때 있잖아요. 수소결합이 그래요. 하나가 어긋나서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긋나면 입었을 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여기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고. 그런 것처럼 직물, 옷감에서도 그 모양이 보여요. 그걸 보통 구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쭉 선이 가 있거나 하는 구김이 생겨요. 그 원인이 되는 녀석이 바로 수소 결합이에요. 저 결합이 어긋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붙으면 좋은데 잘 어긋나요. 정말 잘 어긋나요. 눌러도 어긋나고 뭐 세탁 같은 거 해도 어긋나고 약재가 들어가도 어긋나고 쉽게 어긋나요. 근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추하고 단추구멍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잘못 끼워질 뿐이지. 그래서 다 풀어가지고 다시 끼울 수 있어요. 그게 보통 다림질이에요. 네. 다림질은 다 풀어가지고 다시 끼우는 거예요. 근데 다시 풀었다가 또 잘못 끼우면 또 구김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 수소결합이 많은 녀석들은 튼튼하긴 한데 구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단추구멍을 끼웠다 풀었다가 아니라 거기에 싹 고정을 시켜버리면 풀지는 못하지만 어긋나지는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거요. 그래서 10페이지에 있는 그 기억에 있는 수소결합이 쭉 그 말이 뭐 굴곡이나 압축에 의해서 끊어졌다가 미끄러졌다가 변형이 돼서 새로운 결합이 생기고 다림질을 하면 펴지고 하는 게 잘못 꼈다 다시 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 끼는 과정을 제가 이제 아예 단추를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게 27페이지 잠깐 넘어가시면 이 수소결합이 굉장히 많은 녀석 중에 하나가 면하고 마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섬유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생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물성은 좋은데 구김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2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지금 식물성 섬유고 관련 가공법 하면서 두 번째 방추 가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트도 여전히 한자어가 많아요. 은하 식파트가 여전히 한자어가 많긴 한데 보통 구김방지 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어긋나는 거, 단추 잘못 끼우는 것을 막아버리는 가공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단추를 그냥 거기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단추구멍하고 단추를 그냥 확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접착제 비슷한 걸 붙여버리는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이제 방추 가공, 구김 방지 가공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고정을 못하니까 접착제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가공액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11페이지로 오시면 아직 여기 있는 11페이지에 있는 분자간 가교는 안 나오긴 했는데 요 분자간 가교는 특이하게 원래 섬유에 있는 특성인데 11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자 간에 있는 화학결합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아예 붙어버려 있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은 여기 있는 요 두 녀석이 수소를 좋아해요. 분자 사슬에 있는 녀석이 사이에 있는 수소를 좋아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거라면 그 11페이지에 있는 분자간 가교에 있는 화학 결합은 화학적인 뭐 약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리가 안 되는 완전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있는 보통은 이 화학적인 결합으로 이제 합성 섬유들을 보통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1페이지에 시스틴 결합하고 그다음에 조염 결합이 나와요. 실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자, 시스틴은 뭔가요? 그러면 황이에요. 시스틴은 이제 나중에 원소 중에 황이에요. 황. 자, 수소도 보셨고 황도 보시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하나가 이제 황이 되는 건데 황을 갖고 있는 물질이 저희 뭐 유황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음식이나 재료 중에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음식에서는 단백질이 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 나잖아요. 보면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으면. 그래서 요 시스틴 결합이 있는 그러니까 황과 황의 결합이거든요. 이렇게 황하고 황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있으려면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즉
단백질 섬유에 있는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는 면이나 마에는 이 결합이 없어요. 왜냐하면 황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식파트를 해보셨으면 탄수화물은 진짜 심플해요. 산소, 탄소, 수소 3가지로만 구성이 되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단백질은 굉장히 많은 그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황하고 결합을 해요.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고민스러워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요. 이렇게. 여기 원자입니다. 원자이고, 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이제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원자 핵이 보통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어차피 저 전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전자의 개수나 이 원주에 따라서 해당하는 원소별로 다 독특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원소별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황이긴 하거든요. 황은 이제 원주가 3개에다가 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잠깐 봤던 이 전자를 다른 황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짝꿍하고 같이 이렇게 잡아요.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결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스틴 결합은 저 전자를 황과 황이 딱 이렇게 만나서 공유를 하면서 만든 형태의 그런 결합이에요. 외워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깨기 힘들어요. 네. 저걸 깨려면 약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조염인데, 조염은 뭐 한자어긴 하지만 염을 만드는 결합이에요. 그리고 염은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은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결합을 시키면 결정이 생겨요. 보통 이걸 염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솔트지만, 그러니까 그 염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소금이에요. NaCl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이게 이제 플러스 이온이고 이게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붙이면은 NaCl, 소금이에요. 염이에요. 근데 이 반응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결합해서 생기는 염 반응이, 그러니까 조염 반응이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게 결합을 해서 딱 결정, 딱 둘이 딱 붙은 형태를 만드는 걸 조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지 원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자, 나중에 식파트 가면 저게 녹는 염도 있고 안 녹는 염도 있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시스틴 결합이 있고 요 아래에 있는 조염 결합은 선생님 똑같이 11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이쪽이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조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려워요. 한 번도 아직 안 나와서 선생님들. 그래서 시스틴 결합이나 조염 결합은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힘을 주거나 해도 그냥 버텨요. 웬만한 힘으로 얘가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분들이 좀 있으면 구김이 훨씬 덜 가고, 구김이 생겨도 빨리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걸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다른 분자들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시스틴 결합, 조염 결합 이런 게 있으면 구김이 덜 간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보시면 시스틴은 황이니까 단백질에만 있고, 지금 있는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직 영양 파트 안 하셨지만 아미노산이거든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양모하고 견해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일단 수소결합을 일단 저희는 수소결합을 기억하는 게 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픈 시스틴 결합을 했는데, 이 시스틴 결합을 이제 양모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35페이지에서 벗어났을 것 같긴 한데, 맞다. 35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다 여기저기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게 되실 거예요. 35페이지에 가면 여기는 양모와 관련된 가공법들이 쭉 있고 맨 하단에 시로셋이라고 하는 가공이 나와요. 네, 역시 아직 안 나온 가공입니다. 시로셋 가공인데 보시면은 양모섬유의 시스틴 결합, 저기 봤죠? 황하고 황 두 개 붙어 있는 결합인데 얘를 끊고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힘으로는 안 되지만 끊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다시 결합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리를 그대로 쓰는 거는 선생님 퍼머넌트, 퍼머넌트가 이걸 곱게 피시든 구불구불 웨이브를 주시든 퍼머넌트가 이 원리를 쓰고요. 섬유 옷감에서는 주름치마 만들 때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양복 바지 이렇게 바지 그 가운데 선 이런 것들을 다림질하지 않고 고정을 아예 영구적으로 고정을 시킬 때 이거를 쓰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황하고 황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시스틴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끊어요. 이렇게 끊어야 돼요. 둘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녀석이 이렇게 수소를 첨가를 해요. 나중에 요거는 식파트에 가시면 산소가 붙으면 산화, 수소가 붙으면 환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화학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래서 35페이지에도 환원제로 이렇게 괄호를 넣은 게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선생님 보통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주던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 이렇게 있던 수소들을 제거를 해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틴 결합을 다시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가공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수소 결합은 강도와 관련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10페이지 가서 보시면 수소 결합은 여기 말고 나중에 식파트에 또 보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아요. 수소 결합은 강도와 관련이 됩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다만 잘 미끄러져요. 네. 미끄러진 거 피는 방법은 다림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수소 결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김이 덜 간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천연섬유에서는 양모하고 견인데 그게 11페이지에 있는 분자간 가교라고 하는 추가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 대신에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소 결합 말고도 얘가 더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스틴 결합하고 조염 결합이 있으면 구김이 덜 간다. 그리고 이제 그 구김이 덜 간다라는 표현을 보통 탄성 회복성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돼요. 요것도 이제 섬유 성능할 때 조금 그거까지 보고 오늘 식사하실게요. 탄성 회복성이라는 걸로 나와요. 즉 수소 결합만 있는 녀석은 탄성 회복성이 나중에 다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요. 양모하고 견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기 때문에 탄성 회복성 수치가 높아요. 보통 10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90 넘고 이제 면이나 양모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수소 결합만 있느냐, 추가가 더 있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자 간 가교까지 그 분자하고 분자를 연결해주는 그걸 봤고요. 11페이지에 있는 결정성, 배양성은 12페이지 그림이 있는데 얘는 출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정 때문에 그래요. 결정. 크리스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자어와 영어가 엄청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나중에 뭐 식파트도 있고 심지어 인간발달 파트에도 있는데 일단 그 모양을 고체를 만들 수 있는 중간에 이제 핵이 있어야 돼요. 핵이 있으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축척이 돼요. 규칙적으로 축척이 되면서 뭉쳐있는 상태,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뭉쳐있는 상태를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섬유는 보통은 결정이 완성이 된 상태의 섬유나 실을 보는데 식파트나 이런 데는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덩어리가 있다가 아니라 덩어리가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솔리드라고 하는 고체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분자가 규칙적으로 밀집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섬유는 아마도 길게 밀집되어 있겠죠. 저희가 옷감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사진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현미경으로 이제 그 투과를 시켰을 때 어느 부분은 이제 가는 선으로 보이고 어느 부분은 약간 두껍게 김밥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까맣게 많이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은 분자가 그만큼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요거 가면 또 저희 전분화도 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진하게 표현되는 데는 뭐 분자가 한 10,000개 정도 있다면 이렇게 이제 느슨하게 표현된 데는 한 100개 정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분자가 많을수록 훨씬 더 튼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11페이지에 이제 결정성 이렇게 나오는데 뭐 12페이지 그림 보는 것처럼 이게 섬유거든요. 그러니까 섬유가 100% 결정은 아니에요. 어딘 결정이고 어디는 비결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과 비결정의 그런 연쇄로 들어가 있는데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결정이 많으면 당연히 튼튼해요. 그래서 튼튼함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강도여서 강도하고 탄성 혹은 탄성 회복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결정이 그러니까 비결정이 좀 많게 되면 요건 이렇게 잘 늘어나요. 네. 신도나 거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서 신도 흡습성에 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비결정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천연 섬유는 이거를 조정할 수가 없고 합성 섬유는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싶으면 결정을 늘리면 되고 조금 유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비결정을 늘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는 배향은 나란히 줄서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섬유거든요. 섬유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섬유의 길이 방향 뭐 길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안에 이제 섬유 분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섬유 안에 수많은 섬유 분자들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거 보시면 얘는 이렇게 방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하고 어긋난 방향으로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평행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뭐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받으니까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조금 이제 엉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의 배향은 뭐 배향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보면 인조 섬유를 제조 시라고 나오죠. 그 배양성에. 그래서 인조 섬유를 제조한다는 걸 뒤에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합성 섬유에서 이렇게 실을 뽑으면 얘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잡아당겨주고 수타면처럼 잡아당겨 쭉쭉 늘려요. 그런데 가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섬유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방향이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결정도 조금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양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잡아당기는 것만 해줘도 훨씬 더 강도나 이런 부분에 증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 정도가 배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2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결정과 비결정. 그래서 여기는 결정도 크고 배양도 크죠. 여기는 결정은 작고 배양도 낮고. 근데 이 녀석은 결정은 있는데 배양은 또 낮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태들이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섬유의 이제 내부 구조. 해서 길이, 그 다음에 측단면, 그리고 이제 미시적인 구조에서는 수소결합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들을 봤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일찍이긴 하지만 들어가기 약간 애매하니까 저희 이제 식사하시고 저희 지금 2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12시 20분까지 식사하시고 나서 뒤에 섬유 감별법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